경희대 의대 나와서 정신과 하셨는데 지금은 서울대에서 신경진료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좀 끝냈을 텐데. 근데 보시면 그분도 이제 감정이나 느낌에 대한 진화심리학적인 접근이에요. 근데 이제 읽다 보면 이런 거죠. 어떻게 하다가 우울을 느끼게 됐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찾는 걸 보면 실제로 정신과적인 장애, 심리장애를 이해하는 거랑 거의 같아요. 아무래도 그분은 정신과 의사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성격에 관련된 것은 일단 이 책 2권 적어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같이 리딩도 하시고 그러시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런 책들이 혼자 읽으시기엔 조금 두꺼울 수도 있고 조금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했던 부분들을 그래서 정상적인 발달의 문제인가, 그다음 애착관계의 문제인가, 정서적 문제인가 해서 이런 문제들 이 분야 안에서 소 분류들을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것이 뭐냐면 정상적인 인지 발달에서 인지 빼고 행동 발달도 여기다 넣는다고 하면 행동 발달의 문제인가도 같이 생각을 하면 신체 발달도 들어가겠죠. 대설장애가 있고 품행장애가 있고 섭식장애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아이들 얘기를 하게 되면 중요한 장애들만 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돼서 사실 다른 데 가서도 제가 얘기하고 나면 이 부분을 따져요. 많이. 품행장애는 얘는 비핵에서나 얘기를 많이 해서 근데 이제 애착관계의 문제인가 해서도 또 품행을 같이 얘기할 수는 있어요. 애착이 반응성 애착 문제가 있다가 반항성 장애가 되고 반항성 장애가 반사회적 장애, 성격 장애가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건 또 성격 장애에서 얘기를 할 부분이긴 해요. 이렇게 보면 병리를 분류할 때 전부 다 클로스가 되어버리니까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만 딱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유는 그래서 정신과적인 진단을 할 때도 분명 진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폭식장애, 그런 우울증, 그 다음에 경계선 성격장애, 공부안돼. 그러니까 진단이 갈 때 3줄이에요. 어떤 경우에 5줄도 가요. 왜? 맨 밑에는 엄마와 아이 간의 애착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빠지기 전에 제가 이걸 설명드리고 싶어서 대설장애에 거기다가 혹시 쓰셨다면 정상적인 인지하고 밑에 행동, 신체 발달을 좀 더 써놓으시면 나중에 보실 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대설장애가 뭘까요? 유효, 윤효증. 윤효증이 야뇨증이잖아요. 그쵸? 이 윤은 어릴 때 있다는 거고 야뇨증은 밤에. 대부분은 야뇨증. 그렇죠? 그리고 학교 가서 소변을 본다, 소변을 지린다. 그럼 그건 정서적인 문제가 동반되지 단순히 야뇨만 있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윤효증, 유분증 이렇게 2개를 보통 나눠요. 유분은 뭐죠? 똥 싸는 거, 똥집. 근데 실제로 이제 성인인 경우에 유분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유분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유분증이 아니라 대설장애가 성인인 경우에 있는 경우는 실제로 조현 증상인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또 건너뛰죠. 여기서 이제 아이들만으로 보면 윤효증은 야뇨가 있고 주간 윤효가 있어요. 야뇨는 밤에. 근데 야뇨랑 주간 윤효가 있는데 또 이걸 나눠요. 얘네들을 시간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얘네들 중에 어릴 때부터 소변 지림이 지속되어 온 아이가 있고 그건 1차 유형이에요. 1차죠. 근데 애들 보면 잘하고 있다고 갑자기 학교 가더니 갑자기 하는 거 시작돼요. 2차야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진단은 이런 분류는 다른 데서도 많이 쓰여요. 원래 옛날부터 좀 우울이 있었어. 그런 거 1차적인 우울이라고 보지. 어릴 때부터 환경적 우울이 있고 엄마도 모성도 워낙에 이제 산후우울증도 있었고 다 그랬으니 1차 우울 같아라고 할지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트라우마틱한 경험을 해서 2차 우울이 온 거지. 이런
진단을 할 때 1차, 2차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1차는 오래전부터 계속되는 것, 2차는 갑자기 생긴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대부분이 아니면요, 아이들이 7살쯤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나아요. 대부분. 거의 8, 90%가. 그리고 실제로 비뇨의학과, 이제 지금은 비뇨기과라고 하고 비뇨의학과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서 약을 처방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행동요법을 처방을 받으면 그냥 정말 정상적인 배뇨를 하고 8살쯤 되면 한 90% 후전. 이게 거의 연구 결과예요. 근데 이제 남는 아이들인 경우에는 실제로 그것이 고질화되면서 신체적인 증상하고 심리적인 것이 함께 또 동반돼서 2차적인 다른 장애가 생긴다고 해요. 근데 이제 주간연유 같은 경우에 보통 연유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주간연유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정서적인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 그리고 또 그 정서 문제에서도 어떤 게 가장 원인이 될까요? 애착 문제. 엄마요. 가장 불안해. 가장 근본적인 불안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실제로 비뇨기 쪽의 문제들이 심리적인 부분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신체적으로 실제로 건드리는 부분들이 신체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긴장되면 소변 나요. 그죠? 그래서 그 비뇨 때문에 뭘 못 들어간다거나. 제가 본 친구 하나는 비뇨 때문에 결혼식장에서 보러 나왔어요. 행진하다. 도저히. 왜냐하면 실수하니까. 기저귀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될까요?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떨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 지수가 높아서 그렇죠. 그 다음 유분증. 이 유분증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꽤 많은 퍼센트의 이제 30%는 진과 문제 있어요. 자기 통제, 자유관리가 안 돼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풀려주기로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외에 또한 20%, 30%는 아주 심각한 정서장애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다 해도 어쨌든 이것까지는 이제 유분 같은 경우에 문제까지 나오면 대부분 유분증이 있으면요 입원을 시켜요. 좀 봐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죠. 물론 이건 전부 다 선생님들에 따라 다르죠. 근데 이제 대부분 적어도 육묘보다는 유분은 좀 심각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 포민장애. 포민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말하면 비행인데 문제는 유아들한테서는 아동들한테서는 비행이라고 하기가 아직은 그래서 포민장애가 되기까지 유아와 유아 아동에 있는 것은 저 반응성 애착장애는 반응성 애착 문제와 동반되는 것들 중 하나, 반향성 장애. 포지셔널하게 삐딱선. 뭐 이렇게 자, 네, 준비됐나요? 아니요. 했어요? 안 했는데요. 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애들리기죠. 저희 막둥이 반에 한 명이 있나 봐요. 근데 이제 학교에 갈 때면 엄마한테 손을 이렇게 질질질질 끌려가요. 엄마는 학교 선생님이신데 질질 끌려가요. 끌려가고 항상 없어지고 선생님 찾으러 다니고 그리고 또 이제는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처음에는 안 그랬대는데 선생님이 얘기하시면 아니요 이런데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엄마 가연이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왜 이준이는 자꾸만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아니요? 그래서 별명이 아니요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은 참 웃긴데 계속 반복되진 않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 애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분위기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 아이에 대한 평가가 나빠지니까 그러면 이 아이도 스스로가 외톨이라고 느끼겠죠. 그리고 또 어느 선생님이든 자기 이뻐하지 않겠다 생각하겠죠. 선생님의 아이니까 봐준다 생각이 점점점 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누적될 거라서. 근데 이제 참 되게 조심스럽게 말을 할 수가 없죠. 언니한테. 아무리 주변에서 보고 있어도 얘기가 많아서. 근데 이제 이 반항성 장애가요, 다 비행이 되지 않아요. 왜? 그냥 삐딱선을 타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또 하나요. 재미있는 건 ADHD의 반항성 장애가 같이 있으면 어떨까요? 가는 데마다 트러블을 내거든요. 쟤는 떴다 하면은 사고야.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재밌게도 제가 이제 진단서를 보고 알아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인데 떴다 하면 트러블이에요. 걔만 떴다 하면 거의 떴다방이야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가 선생님 그 떴다방이 거기다 쓰는 말이 아닌데요.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쓸 말이 없어요. 떴다 방방이요 이러는 거예요. 떴다 방방. 왜냐하면 그냥 올라서면 돼요. 어디든 가면 책상 위로 올라가. 근데 넘어지잖아요. 어디든 올라가서 뛰니까 또 넘어져. 다쳐. 꼬맨 게 몇 번인지 모르고 응급차가 몇 번 하는지 모르고요, 학교에. 그래서 보다 연수를 많이 받던 담임선생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왔어요. 애를. 근데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모시고 온다 그러면 담임선생님 열정이 대단하고 고마운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 어머님도 너무 심각하다. 근데 어머님께서는 성형외과 의사셨어요. 바빠요. 무지바빠요. 근데 얘는 정말 그 집안에서 굉장히 귀한 아들이래요. 그래서 할머님 두 분이서 키우게요. 근데 할머님이 정말 힘드신 거죠. 외할머니, 친할머니 두 분이서 키우셔요. 두 분이서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아버님들은 뭐 도저히 넉다운 되셔가지고 손도 못 대시고. 근데 애기가 너무 귀여워요. 2학년인데 보면서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안쓰럽고 이렇게 어떻게 이게 아니라 웃겨요. 애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러니 주변에서 밉다고도 못한대요. 그래서 이제 담임선생님 보다 도와주고 싶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엄마가 흔쾌히 내가 그렇게까지 문제를 생각 못했다고 너무 다쳐서 항상 걱정만 했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건 외국에 데려가겠다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아이를 어떻게 케어를 해주겠냐. 근데 좀 그게 아쉽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렇죠. 얘네들을 무슨 특수학급으로 보내겠어요. 지능은 오히려 좋은데 특수학급으로 보낼 수도 없고 정상 보통의 학급에서 문제가 안 돼가지고 담임선생님들이 절레절레 하신대요. 담임선생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걱정은 학교를 3학년이 되어 반배정을 할 때 모든 선생님들이 손사래를 질까봐 걱정이다.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거부되는 아이가 될까봐. 정말 엄마 마음이죠. 그래서 일단 엄마가 데려가겠다 해서 호주도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뭐 호주에 더 특별하려나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국에 데려가고 싶다. 우리나라에서는 힘들 것 같다. 근데 지능이 최상위예요. 상위 1%예요. 상위 1%. 그러니까 지능도 좋아요. 근데 얘가 왜 뛰는지 아세요? 자기는 상상한대요. 산 위를 뛰어서 자기 너무 가볍대요. 근데 그 얘기를 해주니까 어떤 방과후 선생님이 좀 이상하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그래도 6학년, 5학년 못 맞추는 거 다 맞춰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림을 그려도 피카소 같아요. 그 그림을 그리면.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아쉬워라. 근데 이제 문제는 얘도 자꾸만 삐딱하게 보니까 싫어. 다 입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싫어. 엄마가 말해도 좋아도 싫어. 이러고 대신 엄마가 그 싫어는 좋다는 싫어야 나쁘다는 싫어야 이러면 좋다는 싫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의 접근이 굉장히 훌륭해요. 싫어라고 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건 좋다는 싫어야 나쁘다는 싫어야 엄마가 듣니까 좋다는 싫어 같은데 이렇게 엄마가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나 흔쾌히 된 거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그 아이의 반항성은 제가 보기엔 잦아들 것 같아요. 충분히. 굉장히 우수한 아이고 지적으로도 우수하고 상상력도 풍부하고 정말 능력이
척추가 나이라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능이 좋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그걸 극복하느냐? 사실상 그렇지도 않아요. 지능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비행과 범죄 행위로 가는 아이들도 워낙 있기 때문에. 어떻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섭씨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구토를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거부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섭씨를 거부하는 아이들이 우아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중에 이식증이라는 게 섭씨장애 중에 있어요. 피카라 그러는데 아무거나 주워 먹는 거. 아기 때, 영유아 때 주워 먹는 건 괜찮아요. 왜? 몰라서. 그렇죠. 지가는 흉도 주워 먹는데 좋아요, 거기까지.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또 아무거나 또는 특정한 것만 주워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머리카락 아니면 돌멩이를 먹는. 그래서 왜 그 신문이나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필리핀 오지에 뭘 먹는 그거 기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정신장애지. 돌을 먹는 남자 미식증이에요. 미식증. 벌레만 잡아먹는 여자아이 충분히 사회문화적으로 먹을 수도 있으나 그것만 먹어? 걔가 다른 건 없게 이식증이에요. 이식증이라고 하는 건 이상하고 자기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나 변별이 안 되어서 먹을 수 있는 연령대를 지났을 때, 즉 정상 발달과 어긋났을 때 이식증이라고 얘기하죠. 이 이후에 이제 다른 섭식장애 중에 지난번에 잠시 얘기한 섭식장애의 대표적인 것, 도식증, 폭식증이 있는 거죠. 사실상 섭식장애 진단 분류 안에 비만도 들어가요. 폭식장애입니다. 어식증은 뭐냐면 비만도 들어가요. 사실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심리적인 어떤 허기짐 때문에 비만이 물론 그런 얘기도 하죠. 유전자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런 것과 조금 동떨어진 어떤 다른 이상일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신경성 폭식증하고 그냥 폭식증은 또 달라요. 신경성 폭식증은 많이 먹고 딱 하는 거고 뱉어내는 거고 그냥 폭식증은 그냥 많이 먹는 건데 저도 이렇게 논문 쓸 때는 초콜릿 막 사다 놓고 먹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통제가 안 되고 신체적인 체중 증가와 동반되면 비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단은 좀 그렇게 나뉘어요. 어식증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생인데 막 32kg, 28kg 막 이래가지고 거울 보면서도 자기는 이렇게 뚱뚱하다 그러고 이런 건 사실상 성격장애와 동반돼요. 우울증과 동반되기보다 우울증은 동반은 거의 100%고요. 성격장애와 동반돼요. 왜? 자기의 몸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 자아를 찾는 것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찌 보면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건 정신분석적으로 말하고 어떤 거는 통계적으로 말하고 그죠? 정신장애라는 게 조금 아리까리해요. 네. 예전에는 정신분석적인 접근으로 진단을 다 했어요. 근데 통계 연구들이 나오면서 더 과학적 근거 그럼 정신분석은 과학적인 게 아니냐? 근데 이제 그런 이 진단 준거를 이야기하던 정신과학자들은 정신분석은 검증이 안 돼. 과학이 아니야. 이랬어요. 그러다가 근데 지금은 어떠냐? 다 포함이죠. 왜? 정신분석도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에 기반한 상담과 심리치료 방식들이 인정이 되면서 정신분석적으로 진단에 접근하는 방법들도 DSM-5에 아주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전에는 정신분석적인 어떤 접근을 하면 한동안은 미국의 그런 실용주의 노선에서는 말도 안 된다. 어디서 저런 사입이 마치 우리나라에서 역학이 내보듯이 그렇게 봤대요. 근데 이제 완전히 엄밀히 사실 다르죠. 물론 역학하는 분들도 책으로 한다 그러시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것도 그쪽 분야라고 해서 학문을 연구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떻든 문제는
통계라고 하는 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연구 결과에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런 경우더라. 또는 이렇게 했더니 이게 치료가 되더라. 이런 증거가 있어야만 과학이기 때문에 지금 정신과적인 진단하는 분류들은 이런 거의 절충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상관계나 뭐 정신분석적인 애착 이런 얘기는 좀 더 저 과학적으로 검증하거나 이런 걸 어떻게 하나 하실지 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착관계 문제, 정서적인 문제에서 우울, 불안 이야기했죠. 공포에 대한 거. 그리고 우울하고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진단명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면 불안에 대해서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 불안. 그렇죠. 이게 사회 불안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 외에 또 써버려 있는 것들이 시험 불안. 그렇죠.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많이 얘기해요. 광장공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있는 게 뭐야? 공황. 이 공황 때문에 어찌 보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공황이 있다고 공개하고 그런 데인데, 공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라, 공황은 어느 순간에 내가 죽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 심장이 멎어 죽을 것 같아. 또는 당장 이 자리에 내가 주저앉아 죽을 것 같아. 이런 공포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공포래요. 그러니까 저도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공포 때문에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내가 죽음을 당하느니 내가 죽어. 이런 식으로. 오죽하면 이제 패닉룸이라는 게 막 나오는 거잖아요. 왜 외국 큰 집에는 안에다가 그 작은 공간이 패닉룸이라고 할 만큼 이 큰 세상에서 자기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못 따요. 운전면허 못 따는 사람들 중에 또 하나, 기면증, 기면발작. 갑자기 수면 가다가 갑자기 못 따죠. 근데 실제로 본인이 그런 게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그냥 가끔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봐 이러다가 이제 사고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 이제 불안은 갖다 붙여요. 거미등도 갖다 붙이고 개등도 갖다 붙이고 다 갖다 붙이고. 사실 인지행동 치료라고 가장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치료가 불안에 가장 잘 맞아요. 왜냐하면 생각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나 이거 시험에서 틀리면 어쩌지? 생각하니까 불안하다. 그렇죠? 나 이거 사람들한테서 분석이 떨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왜 성공은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에 의하여 정서적인 영향을 받는 것들이라,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우울불안 많이 얘기하죠. 근데 물론 지금은 굉장히 많이 확장돼서 사람의 사고를 중심으로 하는 치료들이 많이 발전되다 보니 부부치료도 인지행동 치료, 심지어 성격장애마저도 인지행동 치료를. 정신증에 대한 건 이제 정신증은 크게는 조현병과 조울증인데요. 조현병은 기억하시기 쉬우면 정신분열증, 그렇죠? 그냥 정신분열증이에요. 근데 정신분열증의 가장 특이한 증상, 판청망상. 판청망상인데, 이 망상은 굉장히 다양해요. 피해망상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피해망상이 있으니까 조현병이에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망상이 다 포함돼요. 쉽게 말하는 애정망상도 나와요. 어떤 여학생이 너무 따라다니는 남학생 때문에 학교 다닐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학교 교수님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자아이랑 남자아이를 같은 과 남자아이고 복학한 선배예요. 근데 이렇게 와서 듣고 있으니까 단순히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왜? 남자아이는 이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큰 뭔가 환상 같은 걸 갖고 있는데 환상을 넘어서 망상이 있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자기를, 이 친구가 복학을 하고 나서 아마 혼자 살고 있나 봐요. 자취하고 있는데 아마 시골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도 소위 명문대에 보내놓고 이제 굉장히 고생해서 보내시는 거죠. 근데 얘가 군대를 갔다 오면서 조금 애가 성격이 변했나 봐요. 근데 이제 군대를 다 갔다 온다고 해서 모두 애들이 다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이 아이는 어떤 결정적인 취약성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인터뷰를 하지 못했는데 이 친구가 얘한테, 이 여자애한테 갖고 있는, 제가 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바닥까지 네가 생각이 어떤 건지 얘기해봐. 이랬더니 얘가 없는 상황이니까 자기를 구원할 여신이래요.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아유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심각하게 선생님은 날개가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는 보인대요. 제가 순간 그 날개는 보여? 그랬더니 보인대요. 무슨 색깔이야? 그랬더니 무지개 빛이라서 자기한테 눈이 아주 눈이 부실 정도래요. 그래? 들어갔으니 더 들어가야죠. 머리에 뭐 쓰고 다녀? 그랬더니 선생님 보셨네요. 화관을 쓰고 다니는데요. 그랬구나. 몰랐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무슨 머리 쓰고 다녀? 그랬더니 매번 바뀌었는데 오늘은 아까 보셨냐고 하얀색 원피스를 입었다고. 하얀색 원피스는 무슨 하얀색 원피스예요? 추인이 입고 왔는데. 그래서 그래? 그렇구나. 난 잘못 봤다. 난 추인이 입고 온 줄 알았어.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망상을 대하는 방법이. 네. 망상에 대해서 뭐라고? 이상한데? 이게 아니라, 그렇구나. 네. 망상에 대해서 부인하기 시작한 이 친구들하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떤 여신? 그랬더니, 저 은하계에서 내려온 여신이래요. 이 친구 소리 그래도 안 하며 다니는 남원대생인데,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언제부터 여신을 발견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몰라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군대가 좀 더 길었죠. 이렇게 짧지 않았거든요. 그랬냐? 얘가 그때는 입학을 안 했을 텐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에게 있어서의 비물리성들이잖아요. 근데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체계적 망상이 있어요. 아주 체계적이에요. 고등학교에 다닐 때 이미 그 수강이 보였대요. 그래서 어디서 봤어? 그랬더니 제가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었다고. 어느 학교에 다니는데 찾아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망상이 이게 그걸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무언가 둘러댈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얘가 너무나 좋지가 않대. 그랬어요. 얘가 너를 싫어한대. 여자애가 너를 싫대. 여신이 널 거부한다고.